국민의힘 현재 최고위원들 중에 좀 누가 주목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강동혁 수석 최고위원이 제일 관심의 대상이겠죠. 지난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0.5선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을 하면서 선거를 전반적으로 책임졌었고 당선이 되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민주당 이야기를 좀 넘어오면은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정봉주 후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김민석 후보의 추격세가 심상치는 않다.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거의 러닝메이트격으로 이제 같이 좀 선거를 뛰어주시는 느낌이다 보니까 새로운 지도부가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가 조금 관심사예요. 이 정도의 장악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당을 이끌어갈 때와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그 전에 당대표 시기와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상을 바꾸는 정치 뉴스 머니투데이 더300이 만드는 고품격 정치 시사 콘텐츠 터치다운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동훈 대표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 김재원, 이뇨한, 김민전, 진종호 최고위원 등 신임 지도부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민주당은 순회 경선 중입니다. 선거 결과는 내달 18일 나오고요. 3명이 출마한 당대표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히 압도적인 표 차이를 보이면서 선두를 기록 중입니다. 친명 일색이란 평가를 받는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유일한 원외인사인 정봉주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양당 지도부 구성은 개원식도 못 열었을 정도로 강대강 대치를 펼치는 22대 국회의 앞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당대표는 알겠는데 최고위원 당신은 누구시길래 입니다. 오늘은 여야 모두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여당 담당 박소연 머니투데이 기자와 함께 진행합니다. 그리고 한동훈의 입으로 활약하며 승리로 이끄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고요. 요새 틀면 나옵니다. 청룡 시리즈 어워즈 최우수 예능상,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의 주역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세 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할 일이 많네요. 이런 상을 받으신 줄 몰랐고. 아이고 이제 저희 PD님이 하셨고. 틀면 나와요? 근데 워낙 우리 박성민 최고께서 방송을 잘 하시잖아요. 저는 정말 권력의 앞에서 저는 겸손해지기로 했습니다. TV 볼 때마다 저 나이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마음에 이제 여유가 역시 이게 승자의 여유라는 건가요? 아주 치열하게 이렇게 정말 승리로 이끌어지고 돌아오셨는데. 근데 제가 이끌었다기보다는 전 이런 얘기하는데 물건이 좋으면 잘 팔리잖아요. 우리 후보가 워낙 훌륭하신 분이고 그리고 변화를 바라는 우리 당원 동지와 또 민심이 그만큼 뜨거웠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선거라면 1년에 한두 번 치러도 재밌고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 좀 쉽게 치렀거든요. 지지율 격차를 우리는 처음부터 좀 크다고 생각했고, 당대표가 되는 것이 중요한 아니라 어떻게 되고 그 이후에 당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당선 직후의 사진이 한 보도가 됐잖아요. 회식 사진이. 그때 이제 저도 봤습니다. 그때 근데 어떻게 더 팩트라는 매체 맞습니다. 사실 더 팩트가 가끔 이 연예인들 사생활 그렇게 찍은 사진 좀 많이 봤었는데 정치인들의 모임을 거의 연예인들 비밀 데이트 할 때 찍히는 그 느낌으로 창문 너머로 이렇게 찍혔더라고요. 근데 거기 한 40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알고 왔지? 이걸 색출할 수도 없어요. 사실 사람이 많으면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다음 날 나온 보도를 보고 이 사람들 어떻게 여기 와서 사진 찍었나 했는데 축하 자리였어요. 축하 자리고 그동안 고생한 실무진에 대한 격려 차원의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더 한 걸음 정치적 의미를 해석하자면 이 정치의 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한 게 화제가 된 거죠. 근데 이 당대표 정도 되는 정치인들이라면 그 정치의 끝이 무엇인지는 많은 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대한민국이 좋은 정치인을 원석을 발굴했으니까 잘 다듬어서 좋은 정치인으로 정말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도 참 최근에 축하할 일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출연하셨고 이제 연출을 맡으신 건 아니지만 네. 되게 그 큰 역할을 하셨던 채널이 이제 프로그램이 네. 큰 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 그쵸. 이게 사실 저희가 백상 때도 후보로 노미네이트가 됐었는데, 그때는 이제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 밀려서 저희가 못 받았어요. 거의 최종 이제 2 작품에 들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는 아쉽게 못 받았는데, 이번에 그래도 청룡에서 상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출연자들과 이 제작진들과 같이 좀 자축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넷이 앉아있는 것도 처음이지만 두 분이 이렇게 마주보시는 것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너무 오랜만이에요. 한쪽은 전당대회를 마쳤고 한쪽은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지만 네. 사실 어느 정도는 윤곽이 다 나왔기 때문에 네. 오늘은 철저히 최고위원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네, 국민의힘 최고위원부터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제 국민의힘 라인업을 보면 아직 지명직 최고위원이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현재 네. 이제 재선에서 김형동, 배현진, 서범수 의원, 초선의 박정은 의원, 원외 김종혁 조직부총장 등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좀 누가 유력하다고 보시는지. 지금 비서실장하고 사무총장 인선이 끝났잖아요. 그것과도 궤를 같이 해갖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지명직 최고가 지역이나 연령이나 이런 것들을 배려한다면, 만약에 수도권에서 사무총장이 탄생한다면 지명직 최고는 영남에서 현역 의원 이런 정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지금 서병수 울산 지역인데 사무총장이 되면서 수도권에, 우리가 원래도 의석수가 굉장히 적은데 수도권에 큰 공백이 생겼다면 생긴 거죠. 그래서 수도권 출신의 원외 인사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글쎄 제가 근데 이렇게 예측하면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되는 거 같다고 섣불리. 그렇다면 지금 이제 라인업 구성이 어느 정도 됐잖아요. 네네. 어떤 부분이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겠다 이런 정도. 지금 말씀하니까 수도권에 저는 기왕이면 원외 인사였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분 중에 이 조건을 차지하는 분도 있긴 있는데 그분이라고 딱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의 분이 최고위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외가 좀 필요하다 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금 지도부 구성 중에는 원외 인사는 김재원 의원 한 분인데, 사실 우리가 지난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지역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원외에 계신 분들이 많고, 원외 정치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원외 인사를 좀 한동훈 배려하는 게. 대표께서 원외 전부터 많이 관심 보여줬던 것 같아서.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원외에 계신 분이 민심에 더 잘 반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내에 계신 분들은 의정 활동도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당선이 됐으니까 다음 4년 동안은 조금 좀 여유롭게 계실 수도 있고, 근데 원외 인사들은 정말 민심의 방향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런 의견들을 가감없이 지도부에 전달하려고 해요. 근데 그 창구가 없기 때문에 그 창구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또 원외 최고인사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자연스러운 수준인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그게 원외 인사일 수밖에 없는 게, 수도권에서 많이 아무래도 낙선을 했다 보니까 수도권 인사를 고려하다 보면 거의 현역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름을 거론하시기 좀 어렵다 하셨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외 김종혁 조직부총장께서 계신데 이분이 이제 안 됐단 말이죠. 이번에 안 되셨는데, 근데 그것과 별개로 원외 당협위원장들 조직처럼 뭐가 하나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표로 선출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어떻게 보면 소통 창구의 대표격을 맡게 되신 분이라, 아무래도 이분이 좀 최근에 좀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많이 하셨던 상징적 인물이다 보니 저는 유력하게 좀 거론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지금 이미 당선된 국민의힘 현재 최고위원들 중에 좀 누가 주목을 좀 해볼 수 있을까? 역량이나 존재감 측면에서. 아무래도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 제일 관심의 대상이겠죠. 지난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0.5선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을 하면서 선거를 전반적으로 책임졌었고, 이번에도 한동훈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여튼
두 분의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일 많은 득표율을 받았기 네, 때문에 수석 수석 최고위원이 된 그렇죠. 거잖아요. 그 선거 구호가 소울메이트였잖아요. 한동훈의 소울메이트. 네, 근데 네. 국민의 소울메이트로 이름을 바꿨었는데 저 또 하나 깜짝 놀란 것은 대중연설을 장동혁 굉장히 수석 잘하시죠. 최고가 굉장히 잘합니다. 저는 이분이 판사 출신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중연설을 하는데 거의 제가 기억하는 뭐 8, 90년대 김영삼, 김대중이 했던 그 정도의 흡입력을 갖고 연설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연설 끝난 다음에 맨날 텔레그램 보내서 최고입니다. 팬심을 또 보이셨군요. 팬심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사실 장동혁 선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분이 사실, 또 네. 대변인 할 때도 엄청 기자들에게 기자들이랑 사이가 아주 좋았죠. 많이들 좋고 좋아하고 저는 사실 소통을 방송으로만 볼 때는 네. 약간 변사형 목소리 내잖아요. 약간 네. 성대모사 하는 기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조금 뭔가 좀 권위식도 있고 좀 대학이 어려운 분은 아닐까 생각했는데 판사 출신이고 하니까 근데 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기자들과 너무 잘 지내시고 네, 분위기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소통도 많이 하고 하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봤어요. 사실 좀 되는 건 당연하고 1등으로 무조건 네, 돼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되게 부담감 많고 이번에 선거 치르신 것 같은데 또 잘 되셔가지고 네. 다행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고 이뇨한 의원은 좀 어떨까요? 이뇨한 의원이나 김재현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이 이른바 비한이라고 네. 통하잖아요. 저는 그런데 정치인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정치인이 누구와 가까웠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평생 가깝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심을 쫓는 게 정치인의 숙명인데 특정인이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도 그 사람을 쫓는다는 거는 그야말로 죽은 관계에서 이제 일종의 신화, 분신 관계로 간다는 건데 그거는 현대 정치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세 분도 결국에는 민심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거를 굉장히 고민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그 비한 분들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김재원 최고나 김민전 최고 두 분의 듀오가 좀 심상치가 않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이분들이 사실은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선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어떤 뭐 원내의 일은 원내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그으면서 본인들은 사실 의원이고 이제 한동훈 대표께서는 의원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한 차례 선을 긋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한 뭐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도 코멘트를 하실 때 그거는 이제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워딩을 좀 쓰신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사실상 당대표로 선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당대표의 어떤 권위나 당대표의 힘을 좀 빼려고 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약간 갈등의 서막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명직 최고라든지 정책위 의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화제가 되는 이유가 결국 이제 한동훈 대표나 그 측근들 입장에서는 체제 안정화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마 그 고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면 이게 누구를 임명하느냐 또 이제 정책위 의장 자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과반이 넘을 수도 있고 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 되게 민감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했던 질문이 이제 나와버렸는데 네. 소위 말해서 친한과 비한 그 내부의 과연 그 관계성이 좀 어떻게 될까 이 부분 여쭤보려고 했고요. 사실 저는 생각했을 때 김민전 의원의 경우에는 꼭 무조건 반한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김재원 최고 경우에도 인터뷰할 때도 여쭤보니까 그냥 난 잘 몰라. 그냥 이게 싫다, 좋다가 아니고 그냥 난 잘 아직 모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이셔서 아예 반환은 아니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상현 특검법 관련된 입장이라든가 이럴 때 굉장히 강경하게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들도 결국에는 전략적 정치적 사고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에 반응해야지 이분들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 이번에 비례대표니까 다음번에 어디 지역에 나가서 유권자들 심판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대구시장 경선에 나갔다가 홍준표 시장한테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경선했었는데 안 됐던 거기 때문에 무려 지금 최고위원 3선이에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분의 정치적 미래를 생각할 때
무조건 우리 강성 지지자들만 보고 하는 정치했다가 그동안 그런 그 좋지 않은 결과를 봤었기 때문에 이분의 대중적 인지도가 호감도로 확산되려면 분명히 한동훈 대표와 인위적으로 각을 세우려고 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좀 기대감 때문이라는 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런 기대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해석을. 근데 이제 김재원 최고의 경우는 그런 이제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은 정말 최고위원만 3번을 하셨고 이런 입장에서 다음에 만약에 이제 지자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원할 수가 있고 네. 그러려면 약간 이제 대표보다는 아무래도 대통령에 더 이제 뭐라고 할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런 다음 지방자치 선거가 2026년 6월에 있는데 그때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천권을 잘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때 당시에 민심이 쫓는 유력 대권 후보나 뭐 당대표나 이런 분이 더 많은 권한을 갖지 그렇게 볼 않을까? 수도 있겠네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책위 의장이 가장 좀 이제 좀 화제의 중심에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과반을 4대 5냐 5대 4냐 이 부분에 또 걸려 있기도 하고 그 정책위 의장이 사실 원내대표와 협의하에 이제 선출하게끔 또 유일하게 되어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라 이게 마치 지금 교체를 하면 갈등이 시작되는 듯한 식으로 언론은 이미 다 기사가 나가 있고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잠식시키기 위해서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자진해서 일단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21년에 정책위 의장을 원내대표 러닝메이트에서 그냥 당대표 지명직으로 바꿨어요. 그때 이후로 6명의 정책위 의장이 있었는데 매번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임명직 당직자들은 모두 다 일괄 사퇴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변인을 포함해서 모든 그 임명직 당직자들은 일괄 사퇴 후에 인사권자가 충분히 자신의 의도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이번에 유독 임기가 1년 보장된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의아해하는 거죠. 많은 이건 뭐 기자들도 의아해하고 정치 전문가들도 의아해하고 당내에서도 원래 당직자들은 지도체제가 바뀔 때마다 일괄 사퇴하는 게 원칙인데 이 원칙과 관행에서 좀 벗어나니까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100번 양보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점식 정책위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후에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좀 일을 더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인사권자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밑에서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도 뭐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고 그리고 정책위 의장이라는 자리는 뭐 어디 이렇게 뭔가 좀 꼭두각시처럼 있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정책을 좀 총괄해야 하고 그것이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라는 점에서 어떤 뭐 대통령실과의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원내 현안에 있어서도 그렇고 좀 주도권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자리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대표의 정책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여기서 굳이 이제 임기를 내세우면서 고집을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게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거는 어떤 규정의 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기싸움이다. 그리고 사실은 한동훈 대표를 향한 어느 정도의 그 견제 세력으로서 이 정책위 의장을 조금 내세우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한 분이 어떤 돌격대처럼 이 한동훈 대표랑 싸우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정책위 의장을 만약에 무리하게 몰아낸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느 정도 우리와 화합하려는 그 정도를 친윤계 입장에서는 좀 테스트해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설득을 해내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스킨십이라던가 의원들을 좀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이런 거를 좀 기대하거나 원하는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 이거는 어느 정도의 좀 기싸움과 텃세 이 모든 게 좀 화합된 그냥 단순히 자리 하나를 바꾸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당대표 선거를 했나?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서 굉장히 쟁쟁한 4명의 후보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63%에 가까운 압도적인 득표율을 한동훈 후보에게 실어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은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해야 한다라는 열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당은 변화하지 않으면 다음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기 어렵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원분들이 한동훈 후보가 변화의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63%를 씌워줬는데,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리해서 그러면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해달라는 건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원내대표와 당대표와의 사안이 칼로 무 자르듯이 이건 원내대표 사안, 이거는 그 당대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당대표 선거 왜 했습니까? 원내대표 있는데. 원내대표가 다 처리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것을 뭐 원내대표 사안이기 때문에 당대표의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뭐 당원들과 그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정 의원님 굉장히 온건하시고 네. 그런 성격이신데 이번 좀 이런 좀 입장은 조금 의외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통령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라서 그 용산의 개입을 자꾸만 또 떠올리게 하는 그런 또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 결론이 나야 할 텐데 이미 이렇게 논란이 된 이상 어떻게 보면 이 교체가 되면 또 굉장히 불명예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좀 이 골치 아픈 사안이 이미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일기 전에 네. 기존의 관행대로 아름다운 모습들을 좀 보였다면 인사권자가 더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도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알아서 밑에서 좀 윗분들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제 경험상 비춰보면 당대표가 임명한 직은 당대표가 사라지면 다 저희는 그렇죠. 자동 네. 사퇴도 저희도- 아니라 그냥 저희는 효력 상실의 느낌이 저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뭔가 갑자기 이렇게 임기를 주장하시니 이게 그 이해가 안 당헌 되는 25조에는 정책위장을 임면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네네. 68조에는 정책위장은 1년간 임기가 보장된다라고 있어서 이런 상황들을 잘 선정을 못한 거죠. 우리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김영란법도 공직자의 배우자가 뭘 받는 것에 대해서 처벌정을 못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죠. 입법 미비 상황이고 어쩌면 당원 당규에도 이런 미비한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럴 경우에 앞선 그 당원 조약이, 그 당원 규정이 우선한다라는 판단을 하는 법조인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건 어쨌든 정치적인 사안인데 너무 이거 그렇죠. 예, 법적으로 맞습니다. 가는 게 네. 저는 좀 당원 납득이 잘 안 돼요. 우리 마치 정치인들 무슨 아니신지. 헌법 그러니까요. 무슨 뭐 보고 하듯이. 맞습니다. 이건 기억이야 이런 기억을 써놓고 이건 기억이야, 이건 기억이라고 부른다라는 거를 이제 좀 규정하려고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아니, 근데 서출직 최고위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누셨는데 한 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빠져 있어가지고 그분에 대한 평가만 한번 좀 여쭙고 누구죠? 싶은데요. 그 진정무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청년 최고위원을 뽑히셨는데, 사실 이게 지금 뭐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만 이분이 4년에 한 번씩 큰 기운을 받아가지고 메달을 계속 따오고 두세 출의 스포츠 영웅 아니겠습니까? 4년에 한 번씩 굉장히 큰 기운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은 혹시 향후에 좀 이제 어쨌든 그 국민의힘의 새로운 청년 최고위원이신데 어떤 네. 역할을 하게 되실까요? 이분이 금메달 4개 따고 은메달 2개 따서 제일 많은 금메달을 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스포츠. 아, 그렇죠. 맞아요. 뭐 진정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를 사실 새로 시작했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정말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 우리 뒤풀이 장소에서 한동훈 대표가 여기 모여 계신 분들 보니까 저보다 다 정치를 잘 아실 것 같다. 그러면서 진정호 의원만 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무시당했네요, 공개적으로. 근데 진정호 의원은 일단 우리 청년 최고위원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중수청을 강화해야 된다. 중도, 수도권, 청년, 특히 청년 정치학교라든가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서라도 청년 조직을 재건하고 이분들의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지금 국회 영내에서는 가장 총을 잘 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방어하시는 분들보다 총을 더 잘 쏘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오면은 지금 민주당이 내달 18일 날 전당대회 앞두고 순회 경선 치러지고 있는데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정봉주 후보입니다. 유일한 원외 인사임에도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 지난 주말에 충남 충북 경선에서 김민석 의원이 굉장히 격차를 좁혔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관심사는 정봉주 의원이 끝까지 1위를 과연 수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은데 두 분 생각 어떠신지 먼저 최고위원 먼저. 글쎄요, 저는 근데 김민석 그 후보의 추격세가 심상치는 않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그 후보께서 거의 러닝메이트 격으로 이제 같이 좀 선거를 뛰어주시는 느낌이다 보니까 실제로도 이제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누적 득표율이 19.03%로 좀 떨어졌다라고 하고 김민석 후보가 17.16%로 2위로 갑자기 이제 올라갔어요. 그 전만 해도 아마 12점 몇 퍼센트 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거의 두 단계를 뛰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심상치가 않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적극적인 홍보가 분명히 좀 작동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선거 후반부에 이렇게 상승세가 있을 때는 웬만한 실수나 뭐 어떤 잘못이 있지 않는 한 사실 이 상승세가 꺾일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뭐 좀 지켜봐야 되겠고 선거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김민석 그 후보가 1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김민석 후보가 1등 당연히 할 것 같은데. 아, 글쎄요. 이미 아무래도 선거다 보니. 네. 선거판이 기운 거 아닌가요? 어떤 걸 계기로 기울었느냐? 이재명 대표가 차에 태워서 생각보다 득표율이 안 나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부터 그 시기를 계기로 해갖고 김민석 후보가 최고위원 선거에서 다 1등을 하고 있잖아요. 남은 선거가 이제 15개 지역 가운데 9개 지역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대부분 당원이 많은 지역이에요. 호남하고 서수도권 남았죠. 여기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저는 압도적으로 1등 할 것 같아요. 김민석 후보가 갖고 있었던 개인적인 약점이 있었고 정봉주 후보가 갖고 있었던 개인적인 장점이 있었던 거죠. 그게 초반에는 발휘됐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김민석 의원의 강점은 강화되고 약점은 좀 줄어드는 모습. 근데 그 약점 가운데 하나는 그런 거잖아요. 김민석 의원이 2002년 그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정몽준 후보가 손을 들어줬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오래된 당원들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김민석 후보에 굉장히 신임하고 힘을 많이 실어주면서 그런 것들을 퇴색하고 오히려 자신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친명색채는 강화됐고 하면서 이제 뭐 김민석 후보가 1등 하는 건 저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봉주 후보는 2등은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동정표도 있고 전국적인 인지도도 있고. 아, 그럼요. 네. 아니, 최근에 이제 부울경 현장 취재를 갔다 왔던 저희 회사 후배가 하기로는 저희는 항상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전당대회는 화면으로 많이 보는데 김민석 의원이 현장에서 연설할 때 내뿜는 카리스마가 정말 자기도 맨날 이제 그런 모습을 봐왔지만 거기서 너무 이제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경쟁 후보들. 그래 저도 이 얘기는 들었어요. 연설을 진짜 잘하는 정치인이다. 아까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스타일인가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김민석 의원이 과연 좀 1위를 좀 넘어설 수 있을지도 좀 관심세고 또 역시 지금 구도를 보면은 1위 싸움은 이제 선두권은 이제 정봉주 후보나 김민석 후보가 나와 있고 거의 굳어져 가고 네. 하위권에 이제 강선우 민영배 후보가 좀 하위권인데 네. 사실 남은 자리가 세 자리인데 세 자리를 놓고 김병주, 이현주, 한준호, 전현희 이게 이 네 분이 좀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네 분 중에 한 분은 어쩔 수 없이 고배를 맞아야 물론 이제 벽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수도권과 호남이 남아서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어떤 분들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우리 당대표 선거가 굉장히 급했기 때문에 민주당 선거 기회가 없었는데 네네. 근데 정말 깜짝 놀란 점이 있어요. 엊그제 보니까 한준호 의원이 부산 경남에서 굉장히 선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준호 의원이 부산 사람인가? 한번 검색해봤어요. 한준호 의원을. 그때 고향이 전주예요. 그리고 아니 무슨 일이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준호 후보에게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있구나. 이게 이 당원들에게 좀 공유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한준호 후보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 수행실장을 했었다 그러고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언론 개혁에 대한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내면서
한준호 후보를 꼭 최고위원으로 같이 데리고 가고 싶은 뉘앙스들을 계속 풍기다 보니까 이현지 의원이 안타깝지만 5위 자리를 한준호 의원에게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현지 의원하고 한준호 의원 격차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앞으로 남은 것이 호남 또 수도권 이렇게 되니까 또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엔 고양이 지역구잖아요. 뭐 그런 측면들 고려한다면 한준호 의원이 5위 안에 들 것 같아요. 28일 기준으로 한준호 지금까지 충북까지의 누계 득표율이 12.92%로 한준호 후보가 조금 앞섰고 네. 이현주 후보가 12.4예요. 딱 정확하게 0.5 차이 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제 호남이랑 그러니까 가장 이제 많은 당원들이 몰려있는 수도권에서 좀 이제 그 전개가 좀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당내 선거는 아시겠지만 말 한마디 그래서 아까 얘기할 때는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제가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할 때는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이게 선거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이현주 의원과 한준호 의원 두 분과 다 제가 이제 연이 좀 있다 보니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근데 어쨌든 이제 5위가 지금 굉장히 치열한 수순인 건 맞고 그리고 이제 격차도 점점 더 뭐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뭐 엎치락뒤치락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 김민석 의원께 보여주시는 이 이재명 전 대표의 관심만큼이나 이 한준호 후보를 향한 관심도 이재명 대표께서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그널을 이제 여러모로 좀 포착을 하는 것 같다. 그 당원들께서. 그리고 이게 어쨌든 이제 이현주 후보와 한준호 후보의 뭐 이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각자의 이 장단이 다 있어요. 뭐 이현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경제인 출신이고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굉장히 각을 세워왔던 사람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 한준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큰 장점으로 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수행실장을 대선 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수행실장을 했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화제가 되고 있다 보니 이게 좀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제 뭐 그 민주당 지금 최고위원 선거를 보면은 누구가 당선되느냐의 문제지 사실 친명계로 구성이 되는 건 뭐 자명한 그렇죠. 일인 것 같은데 그 이후도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뭐 지도부가 친명계 중심의 이제 지도부가 이제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른바 비명계가 있지 않습니까? 비명계가 좀 총선 때 공천 과정에서 많이 좀 이렇게 힘을 못 쓰긴 했는데 이분들의 반격이 혹시 반격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좀 보세요? 근데 이게 뭐 반격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그것도 계기가 있어야 반격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하면 거의 뭐 쿠데타죠. 근데 지금 당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굳이 이제 뭐 어떤 누군가의 리더십을 흔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힘을 합쳐서 좀 싸우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반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을 아마 못 잡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건 지금 태양이 두 개잖아요. 대통령도 있고 이번에 선출된 한동훈 대표도 있는 거고 어떤 태양이 더 크냐의 문제인 거죠. 어쨌든 태양이 두 개인 상황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1야당인데 제1야당 안에서 자중질환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부 여당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의 분열이 최악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거의 사실상 대표 재신임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거였으면 지금과 같은 이재명 대세로는 안 나왔겠죠. 왜냐하면 1기 지도부 때 평가를 아마 끝냈을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다 보니 굳이 뭐 프레임을 좀 짜보자면 이제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이 있듯 이재명 지원론과 이재명 견제론이 있다면 지금 이재명 지원론이 우세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외부자적 시각에서 민주당을 보면 민주당은 이재명 체제, 1급 체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공고해요.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의 유일한 적은 이재명 자신입니다.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가 10월 그렇죠. 말 10월 말이면 완전히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은 1심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텐데 사실 많은 사람들, 법조인들은 위증교사 너무 명백해갖고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게 이 피선거권 박탈이 가능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거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김문기 처장을 아냐 모르냐 상식적으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일반 정서로 봤을 때. 근데 그 거짓말을 왜 했느냐? 내가 당선을 위해서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그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내가 이 사람 안다고 하면은 자기의 당선되는데 불리할 거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고 한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두 가지 그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됐을 때 민주당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거냐. 아, 이거를 대선이 치러지기 전까지 피선거권 박탈이 아예 되지 않는, 그러니까 3심 그 최종 결심이 나지 않는 상태로 유지해서 이재명을 대선에 나가게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하다 민주당 큰일 나겠다, 그래서 새로운 주자를 모색해보자 라고 할 거냐에 따라서 민주당과 이재명의 운명이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일단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까지 될 거니까 중심으로 끝까지 가보자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면 계속 그 이재명 대표 중심 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게 결국에 이제 부작용이잖아요. 부작용. 사법 리스크를 제외하면, 만약에 좀 뭐 사법 리스크를 제외한 뭐 1극 체제, 뭐 이런 이재명 중심의 공고한 당권,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아니, 근데 일단 그 공고해지는 것 자체의 문제를 삼는 건 전 좀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왜냐면 이게 사실 지금 이 정책위 의장 자체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이게 과반이 되냐 마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권력을 제대로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냐, 아니면 과거 이준석 대표처럼 어떤 반격의 빌미를 제공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대표의 리더십을 공고히 한다라는 거는 정당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고, 그게 결국에 당내 분열이나 아니면 당대표의 직위가 흔들리면서 당 전체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당대표의 리더십이 공고하게 세워지는 거는 되게 필요한 일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 두 가지 정도의 고민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예 어떤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그냥 개인적인 그 감정을 가지고 하는 비난 말고, 그러니까 어떤 생산적인 논의나 토론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만약에 원천 차단된다면 그것은 조금 민주적인 정당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너무 이렇게 집단 자체가 배타적으로 보이는 거는 여나 야나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리더십을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게 정치 생리상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른 목소리에 대한 어떤 방식의 포용이 있을 거냐, 이 고민이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저는 오히려 뭐 대표의 체제가 공고해지는 이 문제보다 이제 민주당이 내는 메시지가 이제 중도 확장성이 있는 메시지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그 방식이나 단어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너무 과격한 표현을 쓰거나 했을 때는 중도층이 좀 떠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체제의 문제라기보다 내용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 고민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여당 출입기자 입장에서 부작용을 하나? 여당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민주당은 다 방탄을 위해서 지금 모든 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는 게 여당의 시각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각종 지금 뭐 검사 탄핵이라든가 각종 이제 탄핵, 뭐 지금 뭐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이제 초유의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모든 뭐 특검법을 계속 재발의하는 것 또한 결국에는 어떻게든 이 대선을 좀 앞당겨서 아까 하셨듯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전에 어떻게든 대선을 좀 치러보고자 하는, 여기에 모든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이제 여당에서는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거에 대한 판단은 각자가 하겠지만, 여당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도 필리버스터가 계속 뭐 5박 6일 동안 진행될 예정으로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뭐 민생 법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팽개쳐진 채 이런 식의 좀 그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임기 단축이나 뭐 탄핵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대통령이 잘하고 있으면 저희가 그런 얘기하면 저희가 역풍 맞죠. 근데 지금 보면 대통령께서 어쨌든 유의미한 변화를 총선 참패하고도 전혀 못 보여주고 있고, 저는 그건 대통령께서 인식의 전환이나 변화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100 몇십 석이나 지금 뭐 108석이나 뭐 상관없다. 어차피 국회로부터 도움받은 거 없으니 나는 마이웨이 하겠다. 이런 모양새로 저는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속이 터지는 것이고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김건희 여사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진전된 모습을 또는 해결책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좀 자초하는 면이 있다. 임기 단축 얘기는 특히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이렇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뭐냐면 그러면 대통령이 여론조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국정 지지율이 낮아지면은 임기를 단축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근데 그것은 우리가 헌법에서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의 임기를 그때 당시에 뭐 민심이 어떻기 때문에 임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법의 지배 또 이제 법치라는 게 확고한 상황에서 민심이 뭐 이제 대통령에 대해 있지 않다라는 거가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임기 중에 일어난 명백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상의 위반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뭐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 청문회 사안 같은 경우에 모든 게 다 탄핵과는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아마 이게 자기네들도 탄핵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이게 지금의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뭐 임기 단축 얘기는 민주당에서 처음 꺼냈거나 뭐 학계에 어떤 얘기를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뭐 대선과 지선이 분리되어서 치러지고 그리고 대통령이 중임제 없이 이렇게 5년에 한 번씩 바뀌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었죠. 뭐 행정적으로도 낭비가 되고 정치적으로도 너무 상처가 심하고 계속 뭐 정책도 일관성 없이 진행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개헌의 필요성 이런 게 나왔던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앞서 대통령께서 자초하시는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게 감정적으로 이제 같이 예열이 되는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필요하다. 뭐 대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도 일각에서는 분명히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학자들도 필요하다라고 몇 차례 얘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학술적으로 또는 뭐 아니면 논리적으로 분명히 동조하는 것과 별개로 대통령께서 잘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 자조와 여러 가지 분노가 섞여서 이 논의가 더 탄력을 받는 면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에 의한 윤석열 대통령을 스스로도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드라이브를 걸어서 임기 단축을 포함한 뭐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정쟁용으로 민주당이 이걸 끌어내리기 위해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나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법치에도 어긋나는 거고요. 토론이 엄청 갑자기 토론이 가버렸네. 그럼 아까 이제 야당 출입 기자로서 네. 보통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냈다가 역풍을 맞는 경우가 분명히 과거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 왜 이제 그런 부분을 특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그럼 왜 계속 이 특검의 수용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좀 거부권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특검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그 설명을 했었던 거죠.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나 일단 위헌적이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진실 규명보다는 정쟁을 일으키기 위한 특검에 가깝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흠집내기용이다. 이런 식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면 좀 더 객관성이 담보된 대법관 추천의 특검 뭐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한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 그 독소 조항 가운데 하나는 피의 사실 공표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도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조국 법무장관 시절에 피의 사실 공표 관련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뒀단 말이에요. 근데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걸 많이 풀어버리니까 그렇다면 매일 나와서 특검이 대통령이 이번에 청문회 보셨잖아요. 뭐 김건희 여사가 밤에 카톡하는데 무슨 뭐 방을 따로 쓰는 것 같다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검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저는 과거에 윤석열
그 수사 팀장께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 이제 특검을 진두지휘하셨고 그때 분명 대국민 브리핑도 했고 그리고 특검 그때 당시에도 대통령과 연관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했기 때문에 그때 발간됐던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보면 결국 이 브리핑 같은 것도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보고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브리핑을 했던 것이고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사건의 실제적인 진실을 아셔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브리핑을 하는 게 이례적인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것이 독소조항이고 이것이 독소조항이다라고 하지만 그건 결국 자기 모순이고 자기 부정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독소조항들은 과거에 윤석열 검사가 행했던 일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입지들을 확보할 수 있었던 과정 중에서는 그것은 다 괜찮았던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거나 우리 국정 지지를 하지 않는 분들은 분명히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했었던 일이다. 그런데 사안의 경중이라는 건 항상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이건 100kg고 이건 50kg다 이렇게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사안별의 경중이라는 거는 다 모든 개인들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와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뭐 탄핵 논란이 같은 사안으로 치부될 수 있을 정도로 치환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냐? 그건 그렇지 않은가? 뭐 많은 국민들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 크고 작음은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요. 국민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근데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으로 과반 이상이 찬성하는 굉장히 찬성도가 높은 특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굉장히 저는 좀 답답합니다. 이거 안 받으시면 안 받으실수록 대통령에 대한 분노는 더 커질 거거든요. 그리고 더 의심스럽잖아요. 오늘 주제가 최고위원이었는데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네. 이처럼 굉장히 첨예하게 네, 첨예합니다. 첨예하게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분위기도 좀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새로운 지도부가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가 조금 관심사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동훈 지도부가 꾸려졌잖아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 유력하고 이렇게 됐을 때 과거에 이제 뭐 직전 황우여 혹은 그 전 김기현 등과 vs 이재명과 한동훈과 이재명의 대결이 됐을 때 과연 과연 좀 다른 화력을 볼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잠깐 영어의 몸이 돼서 이렇게 학교에 계셨을 때 삼성그룹에 대한 장악력과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뭐 이학수라는 부회장, 걸출한 부회장이 있었을 때와 이건희 회장이 직접 경영에 관여했을 때와 어떤가요? 리더십과 그립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너십이 있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선출이 된 그럼요. 상황과. 지금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나 이제 민주당 당대표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곧 될 텐데 두 분은 당내 장악력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지금 한 분은 63%, 한 분은 90%대 분명 확실해 보이는데 이 정도의 장악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당을 이끌어갈 때와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그 전에 당대표 시기와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명성 경쟁이 굉장히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22대 국회가 지금 계속 공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무한 반복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건 아닌가. 이게 다음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그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분명히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민주당도 변할 거고 국민의힘도 일정 부분 변할 거고 그때는 어떤 그 다른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거가 없는 앞으로의 1년 6개월 굉장히 선명성 경쟁이 심해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이에요. 네. 사실상 뭐 미니 대선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구도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만의 대결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재명, 한동훈, 윤석열 이 셋의 대결로 저는 사실상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게 되게 재밌는 그림들이 전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적의 적은 동지다라는 말이 있듯이 때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뭐 강한 견제와 비판이 있을 때 윤석열 정부와
뭔가 이재명 대표 체제 간에 어떤 비슷한 주장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좀 분리를 하거나 비판을 해야 될 때, 그리고 대립각을 세워야 될 때, 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 선출된 게 공격 포인트가 분산돼서 좀 더 곤란해진 그런 건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의 딜레마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최혜병 특검법이 대표적이죠. 당내에서는 그러니까 이 특검법 자체를 뭔가 논의하거나 추진해서는 안 된다. 원천 무효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제 사실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출사표를 던질 때 최혜병 특검법 제3자 추천권을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수정안을 발의할 때 한동훈 대표의 안을 받겠다, 그러니까 논의에 참여해라 라고 하게 된다면 한동훈 대표는 시험대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공격할 포인트가 분산돼서 뭐 민주당이 힘이 빠진다라기보다는 이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체제의 갈등이라든지 내부적인 그 갈등, 분열 이런 것들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몰아붙이기에는 더 좋은 국면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리얼 여야적이 되겠네요. 저도 어쨌든 이제 굉장히 팽팽히 뭐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제 조국 혁신당이라는 변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계속 이렇게, 근데 지금 민주당이 좀 지지하고 있는 게 한동훈 특검법이거든요. 한동훈 특검법이 있는데 결국엔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 이런 것들이 화두가 좀 돼서 양당의 대립은 계속 되겠죠. 지금과 같은 뭐 무한 대치는 계속될 것 같은데. 지금의 의회 구조와 대통령제 국가의 특성이 완전히 맞물리면서 고착화된 것 같아요. 이런 갈등 구조를 해결하기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2027년 대선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국회와 행정 권력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느냐, 네네. 아니면은 대선에서 다시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해서 국회와의 갈등 관계가 유지되는데 2028년 총선에서 다시 뭐 국민의힘이 뭐 더 많은 의석을 갖고 오느냐, 이런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국회와 행정부의 이 불편한 동거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한동훈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정치적인 경랑 속으로 빠져들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어쨌든 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자녀와 관련된 논란을 넘어서서 뭐 댓글팀 문제도 넣어야 된다, 댓글팀 의혹 문제도 같이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어쨌든 뭐 통과가 돼서 이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신다라고 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제 재표결 할 때는 또 무기명 투표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상황 자체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내부 분열이 굉장히 심해진 국면에 만약에 이 법안이 추진되고 거부권이 행사되고 재표결까지 간다면 이탈표가 또 좀 국민의힘 안에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좀 기획과 뭐 조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내부에서. 그래서 아마 이것 자체가 추진이 되면, 그리고 되게 어려운 시점에 만약에 한동훈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한 시점에 추진이 되게 된다면 아마 이것 자체로도 굉장히 큰 정치적인 뇌관이 될 수도 있겠다. 22대 국회 시작한 지 2달이 지났는데 아직 개원식도 열리지 않았고, 무려 지금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초유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도부 구성이 한 달 내에 마무리되는데, 이제 각 당의 최고위원들, 이 거대 정치인의 권좌를 위한 도구가 되는 길을 택할지, 희박한 가능성을 뚫고 협치의 주역이 될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